안녕하세요. 빅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0월 23일 오늘의 빅주시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목에 디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병원에 잠깐 다녀오느라고 방송 녹화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녹화를 늦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부지런히 진행해서 가급적이면 늦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공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좀 드리고 싶은데요. 큰 킴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모멘텀이라는 설명을 하셨고 자주 사용하시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저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던가 또는 기존 방식이나 의도가 투자자에게 새롭게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너무 늦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 무엇이며 어떻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나요? 어떤 것을 스터디 혹은 리서치해야 모멘텀을 짐작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멘텀은요, 주가의 힘입니다. 힘이 딸리면 모멘텀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상승 추세에 있으면 모멘텀이 좋은 거고요. 하락 추세에 있으면 모멘텀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멘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펄솔라 관련된 기사 하나를 올려놨는데요. 이 기사에 따르면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펄솔라는 이제 매수해도 된다. 이러한 취지의 기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기사 내용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시티은행에서는 다가오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펄솔라가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목표 주가를 200달러에서 254달러로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가에서 26%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주식을 중립에서 매수로 업그레이드했다. 그래서 화요일 날 펄솔라 주가가 2.8%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가 나오는데요. 시티의 비크람 바글이라는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펄솔라가 장기 모듈 가격을 지금 현재는 와트당 0.26달러를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할인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쪽에서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에는 장기 모듈 가격이 와트당 0.28달러로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시장 가격과 비슷하지만 AD 그리고 CVD 선거 결과에 따라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AD 그리고 CVD는 뭐냐면요. AD 같은 경우는 안티 덤핑입니다. 따라서 반덤핑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옆에 있는 CVD 같은 경우는 카운터베일링 듀티의 약자인데요. 이 얘기는요. 상계 관세라고 합니다. 상계 관세는요. 외국 정부가 수출 업체에 제공하는 보조금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이 부과하는 추가적인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태양광 산업에서 이런 두 가지의 관세는 수입 태양 전지 및 모듈 비용과 가용성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펄솔라 같은 국내 제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따라서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민주당이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아무래도 펄솔라를 비롯한 친환경 주식들이 달릴 수 있다. 이러한 기대감이 있는데요. 사실상 트럼프가 당선돼도 문제는 없다. 왜냐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반덤핑이라든지 상계 관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펄솔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펄솔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A까지 향상이 됐고요. 자, 지금 현재 PER을 보시면 포워드로 14.51배입니다. 성장세가 아직까지 뛰어나기 때문에 PEG로 보시면 0.41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면서 매수 기회가 찾아왔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현재 모멘텀이 좋지가 않거든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주가에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셀을 받고 있습니다. 26가지의 모멘텀 지표 중에 14가지가 매도를 주장하고 있고요. 7가지가 중립, 그리고 5가지가 매수잖아요. 아까 그러면 모멘텀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우리 투자자들이 모멘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모멘텀 지표를 바라보는데요. 여기에서도 두 가지 지표를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가지 중에 반 정도는 무빙 에버리지, 이동 평균이고요. 또 한 가지는 부가 지표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4가지 중에 13가지의 지표가 무빙 에버리지, 즉 이동 평균에서 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펄솔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이동 평균이 지금 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편을 보시면요, 부가 지표는 바이가 떠 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한동안 펄솔라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현재 이동 평균만 바라보면 굉장히 모멘텀이 약한데요. 반면에 여러 가지 다양한 모멘텀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지금 슬슬 바이를 주장하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요, 이거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분석해 놓은 지표를 보면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회복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모멘텀을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주가 차트가 있는데요. 자, 일단 펄솔라의 5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3년 넘게 펄솔라는요 채널 안에서 움직여 왔습니다. 상당한 추세가 지켜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했지만 이 채널을 뚫고 나가진 않았습니다. 한번 뚫고 나가려고 노력하다가 무너졌죠. 따라서 굉장히 장기적인 추세가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가장 하단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러한 추세선을 뚫고 밑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반등하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1년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현재 1년 동안 굉장히 선명하게 횡보를 하다 이제 돌출이 되면서 돌파를 보이면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다시 한번 주가가 힘을 잃으면서 횡보하는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스권의 가장 밑에까지 떨어졌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재 박스권의 하단이 한 200달러 정도 되는데 과연 이러한 박스권 하단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인지 중요한 단계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이 더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 전부터 활용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봤을 때 언제부터 펄솔라가 매수 신호가 발견됐는지 이걸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는 2024년 4월 11일인데요. 그때부터 단기선이 가장 위로 올라갔고요. 중기선 그리고 장기선이 나오고요. 두 번째 조건, 세 가지 선이 모두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이용하게 되면 2024년 4월 11일 날 펄솔라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이후에 아직까지요 매도 신호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선이 교차되면서 좋지 않은 추세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장 밑에 장기선이 깔려 있고요. 얼마 전에 중기선하고 단기선이 역전이 됐습니다. 따라서 아직 매도 신호가 잡히진 않았지만 매수를 하기에도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진다. 따라서 지금은요 조금 더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동평균선 투자법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면요, 모멘텀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많습니다. 따라서 한 가지만 의지를 하지 않고 주가 차트도 살펴보고 이동평균선 투자법도 살펴보고요, 26가지나 되는 모멘텀 지표들도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투자의 결정을 해야 확률이 높아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질문 보내주신 큰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10월 2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희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S&P 500 맵을 보시기 전에 3대 지수의 움직임부터 정리를 해드리면요, 다우존스 그리고 S&P 500은 소폭이긴 하지만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나스닥 혼자 플러스 0.18% 상승 추세를 보였고요. 비트코인 역시도 떨어졌죠. 게다가 우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던 러셀 2000 소형주 역시도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어제는요, 우리가 빵이라고 부르는 혹은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은 좋지 않은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좋은 추세를 보였던 것은 첫 번째 있는 일은 아닙니다. 2023년 그리고 2024년에 이르러서도 거의 2년 가까이 이런 추세가 발견이 됐었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금리였죠. 금리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우리가 보통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부르는 종목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시 카우라고 부르죠. 따라서 현금 창출력이 엄청난 기업들이고요. 두 번째는 AI 수혜주죠. 비록 어제 엔비디아가 떨어지긴 했지만 엊그저께 너무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조정을 받은 거고요. 사실 이틀간의 추세를 보시면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가장 좋은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따라서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 그리고 AI 수혜주는요 경기를 타지 않는 그래서 계속해서 구조적인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이런 기술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어제 주식시장의 모습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갑자기 왜 경기순환주 그리고 소형주는 떨어지고 이렇게 AI 수혜주만 달리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어제 이러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IMF가 얘기하기를요, 세계 경제가 비정상적으로 탄력적이다. 따라서 너무나 경제가 강력하다. 이러한 주장을 IMF가 했고요.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채는요, 최근 들어서 연이은 급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채가 급락한다는 것은 수익률은 올라간다. 이렇게 역으로 해설이 가능한데요. 자, 이렇게 국채가 인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안전자산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경제가 너무 탄탄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경제가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실상 기준금리의 둔화 추세가, 그러니까 기준금리의 하락 추세가 생각만큼 가속화되지 않을 것이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기서 지금 현재 미국 국채가 폭락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를요, 뭉쳐서 생각하지 말고 각각 띄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경기가 너무 탄탄한 거고요. 지금 두 번째로 국채가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내려도 천천히 내릴 것이다. 이러한 공포감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렸죠. 자, 그런데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너무나 탄탄하고요. 심지어 어제 IMF는 비정상적으로 탄력적이다.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뜨겁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해줬잖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는 증명된 사항이다.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아마도 연준이 생각보다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천천히 내릴 것이다. 뭐 이러한 전망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하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은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니라 현재 경기가 탄탄하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도요, 지금 국채는 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정크본드라고 부르는 소형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은요,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소형 기업의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추세는 결국 주식시장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금 소형주라든지 경기순환주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는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소형주 그리고 경기순환주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존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인공지능 수혜주 몇 종목만 상승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2.08%로 가장 좋았고요. 메타가 플러스 1.19, 알파벳이 플러스 0.65, 팔란티어 0.56%로 플러스로 마감이 됐습니다. 앱러빈도 0.06% 소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은 떨어졌는데요. 우버가 마이너스 0.06, 엔비디아 마이너스 0.08,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34, 아이쉐어드 러셀 2000 ETF가 마이너스 0.38, 테슬라 마이너스 0.40, 프로시어즈 울트라 비트코인 ETF가 마이너스 0.86, 비트코인이 66,300까지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은요, 금리랑 굉장히 민첩하게 연관이 돼 있다. 따라서 금리가 떨어져야 비트코인에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마이너스 1.16, TNA가 마이너스 1.17, TSMC 마이너스 1.72, 제타 마이너스 1.82, 마지막으로 AMD가 2.41% 하락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소개드릴 기사는요,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가치주와 성장주 중에 과연 어떠한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될런지, 특히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는 어떤 성격의 주식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지 여기에 관련된 기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가치주에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도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주식에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달 전보 인하를 시발점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양적 완화 사이클이 시작될 것으로 시장이 예상하면서 확실히 그러한 사실이 보이고 있습니다. S&P 500 주가 지수는 연초 대비 약 24%나 급등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40% 상승했습니다.
차입 비용이 낮아지면 자본 집약적인 소위 성장주에 유리하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기술주와 소형주는 성장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은 다른 시장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평가된 것으로 여겨지는 가치주가 현재 환경에서는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에서 고맙게도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한테 가치주 또는 성장주 중 어떤 쪽을 더 선호하는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LPL 파이낸셜의 수석 기술 전략가 아담 턴퀴스트가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서 경기 위축 위험이 감소하기 시작하면 가치주가 성장주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적어도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6개월 동안은 가치주가 성장주를 능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만약에 경제 상황이 경착륙이 된다면 성장주가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턴키스트는요, 대부분의 성장 지수는 대형주와 질적 요인의 가중치를 많이 두고 있다. 따라서 대형주 그리고 우량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성장 지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기업 대부분은 인상적인 수익 성장, 낮은 레버리지, 막대한 잉여 현금 흐름, 요새 같은 재무제표, 넓은 해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불확실성 시기나 성장이 희소해질 때 잠재적인 안전 피날처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까지 굉장히 좋은 추세를 보인 것이 바로 성장주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입니다. 이 전문가 역시 투자자들한테 가치주를 고수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데요. 연준은 수익 사이클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이는 이례적인 일이다. 따라서 지금 기업들이 수익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10% 이상 껑충껑충 뛰어 오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 수익성 둔화 환경에서 금리를 인하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경기가 좋은데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가치주가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하고 수익이 함께 확대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실린더가 가치주 주기를 위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사비타 수브라마니안의 의견입니다. 그리니치 웰스 매니지먼트의 최고 투자 책임자 바한 잔지안이 나오는데요. 이 전문가는 한동안 가치주를 선호해왔고요. 그의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감안하면서 들어봐야겠죠. 그는 가치주가 장기적으로 성장주를 능가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지난 15년 정도는 전례 없는 제로금리 체제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투자 기간을 굉장히 넓게 보고 있죠. 한 과거 100년 정도의 역사를 보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주보다는 가치주가 좋았다. 하지만 굉장히 단기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는 15년입니다. 과거 15년 동안은 금리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가 달렸다. 이렇게 지금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연준이 다시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더 중요한 질문은 수익률 곡선이 어떻게 될까?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된다면 가치가 성장률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여기서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장기 채권의 금리가 단기 채권의 금리보다 더 높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반잔지안은요, 금리와 수익률 곡선이 정상화되면 주식의 성과도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상화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그의 신념을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금까지 뱅가드 러셀 1000 밸류 인덱스 펀드 ETF VONV는 약 16% 상승했고요. 뱅가드 그로스 인덱스 펀드 ETF VUG는 약 22%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올해 들어서 아직까지는 성장주에 비해서 가치주 그리고 소형 가치주의 상승률이 아직까지는 미미하다.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거죠. 지난달 바클레이의 미국 주식 전략팀 역시도 일관되지는 않지만 금리 인하 후에 가치주가 성장주를 능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바클레이 애널리스트는 베누 크리슈나고요. 이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 비침체기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는요, 가치주 수익률 중간값이 성장률의 수익률을 능가했지만 일관성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면요, 성장주의 성과가 더 일관성 있게 이어지며 연착륙을 앞두고 있다면 앞으로 더 많은 성장주 상승 여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바클레이의 전략과는 조금 의견이 다른 거죠. 지금 성장주가 3개월까지는 성장주가 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성장주가 가치주를 능가한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회사 샌더스 모리스의 회장 조지 볼인데요. 멀티플이 낮은 가치주들은 당분간 고가의 매력 성장주 그룹보다 상승 여력이 크고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금리 하락기에 가치주 섹터는요, 양날의 검과 같아서 수익 잠재력은 높고 하방 노출은 적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장이 키포인트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이잖아요.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거나 멀티플이 올라가거나 두 개가 다 올라가면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 안 되겠죠. 지금 현재는 금리 하락기입니다. 금리 하락기라는 것은요, 소형 기업들이 내고 있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비용이 줄어들면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게다가 최근에는요, 경기까지 화랑이잖아요. 따라서 경기는 좋은데 금리가 떨어진다면 아무래도 작은 기업들, 대출이 많이 있었던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는 좋은 어닝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어닝뿐만이 아니죠. 그 옆에 있는 멀티플도요, 우리가 가치주라고 부르는 소형주라든지 아니면 경기 순환주는요, 멀티플이 많이 확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요, 앞으로 어닝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멀티플이 떨어지기보다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어닝도 향상하고 멀티플도 올라가면 결국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요, 소형주라든지 경기 순환주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게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저는 두 가지 정도 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최근에 경기 순환주랑 같습니다. 거의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가 떨어지면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달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세 가지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는 인공지능 수혜주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금리 하락기에 비트코인이라든지 경기 순환주, 소형주가 좋아 보이는데 도대체 왜 지금까지도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인공지능 수혜주에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사를 읽다가 가끔씩 이제 필이 꽂히면요, 멤버분들을 위해서 미존 특별 컨텐츠라는 것을 제작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치주 대 성장주의 기사를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가치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너무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왜 테크주에만 투자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피력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아직도 테크주, 성장주에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입니다. 저는 인공지능을 필두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그 시작 단계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을 것이다라는 편견입니다. 영어로 인더스트리 4.0라고 표현되는 이 용어가 세상에 처음 등장했던 것은요, 2011년이었습니다. 당시에 하노버 산업 박람회에서 보쉬라는 독일 기업이 산업 생산의 정보 그리고 통신 기술이 광범위하게 통합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 개념이 공개적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3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오해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그 시장을 알렸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2022년 11월 30일 오픈 AI가 챗GPT를 공개적으로 출시한 시점을 4차 산업혁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키워드인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우리 투자자들도 엔비디아나 클라우드 인프라 기업들을 통해서 투자의 기회를 얻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대부분은 아직까지 인공지능을 매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직까지 웨이모의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해 본 적도 없고 가사일을 도와주는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하는 메타의 스마트 안경을 써본 사람도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투자의 관점에서 커다란 시사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예로 제시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이 아직까지는 그 기술력을 탑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며, 즉 아직까지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혁신들을 통해서 그 기업들의 매출이나 이익이 많은 변화가 발생하기 전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는 예외죠. 4차 산업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이 탑재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구매하는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엄청난 재무적 이익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의 대다수는 미국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유가 존재합니다. 과거 워렌 버핏은 소위 가치주의 투자에 커다란 부를 성취했습니다. 하지만 워렌 버핏도 인정했듯이 그 시대에는 소위 테크주라고 부르는 성장 주식에 감히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시장의 지적 수준은 물론이고 관심이 부족했습니다. 대중, 즉 다수의 투자자가 접근할 수 있는 투자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시장은 다릅니다. AMD가 새로운 인공지능 칩을 소개하면 평범한 투자자들은 바로 몇 시간 후 쏟아지는 인터넷 기사들을 통해 엔비디아의 경쟁 칩과 성능을 비교하며 시장에서의 우위를 따져보고 주가를 바로 움직입니다.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안대를 쓰고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의 맛을 비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을 비교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도 코카콜라 대신 엔비디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저는 성장주에만 투자하는 이유가 4차 산업혁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4차 산업혁명의 많은 키워드 중에 스마트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전격 제트 작전, 키트 같은 건데요. 실제로 우리 생활의 접목이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퀄컴과 알파벳이요. 자동차용 AI 비서 파트너십을 결성했다라는 정말 꿈과 같은 기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퀄컴과 알파벳이 협력하여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자체 AI 음성 비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번 협력은요, 차량용으로 최적화된 구글의 운영체제 버전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가 퀄컴의 칩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많은 소비자들은 이미 차량에 연결하면 휴대폰에 앱을 표시해주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만든 것은 그 수준이 다른데요. 차원이 다른 상품이라는 거죠. 구글의 안드로이드 차량용 OS, 즉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는요. 자동차의 컴퓨팅 시스템에 직접 내장된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퀄컴과 구글은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이 공동 제품과 구글의 AI 기술을 사용하여 운전자의 휴대폰에 의존하지 않고도 작동할 수 있는 자동차 제조업체 브랜드에 맞춤화된 고유의 음성 비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는 혁신입니다. 과거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실제적으로 처음에 잘 나가던 기업은요, 모토로라 그리고 노키아 같은 기업이 있었죠. 하지만 이 기업들은요, 애플이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완전히 격이 다른, 차원이 다른 핸드폰이 나오면서 그 밖에 있던 다른 기업들은 다 도태가 된 거죠. 자,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지금은 그냥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의 윗단계, 차원이 다른 자동차가 드디어 등장한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스마트카라고 명명을 할 수 있고요. 스마트카를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쉬워진 겁니다. 구글의 운영체제 버전인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 OS를 설치하면 어떤 자동차도 스마트카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스마트카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자동차 업체들은요, 스마트카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퀄컴과 구글이 굉장한 진보를 만들어냈고 이 기업들의 미래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는 혁신이 등장했다.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두 회사가 이전에 함께 작업하면서도 고객과 별도로 접촉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접근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요, 팀을 이뤄서 이제 세일즈의 방식을 완전히 구글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퀄컴은 이제 반도체만 제공을 하고요. 결국은 구글이 구축하고 있는 AI 기술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세일즈를 전환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파트너십과 함께 퀄컴은요, 2개의 새로운 칩을 소개했는데요. 차량 대시보드를 구동하기 위한 스냅드래곤 콕핏 엘리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율주행 기능을 위한 스냅드래곤 라이드 엘리트입니다. 머세데이즈 벤츠 그룹은 향후에 차량에 스냅드래곤 엘리트 콕핏을 사용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시기와 이 칩을 탑재할 모델에 대한 세부 상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읽고 나서 저는 어제 와이프랑 굉장히 좀 좋은 대화를 했습니다. 언제쯤 이런 스마트카를 우리가 살 수 있을지, 1년 후가 될지 2년 후가 될지 정말 기대되는 부분은요. 이렇게 운전하면서 스마트카랑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오면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혼자 운전할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죠. 이제는 정말 옆에 아무도 없어도 보조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아도 혼자 운전하면서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에는 세일즈포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등장하는데요. 두 기업의 경쟁이 굉장히 과열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치고받고 싸우는 수준인데요. 세일즈포스 CEO가 왜 이렇게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판하는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력한 어조를 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월요일에 자사의 AI 디지털 비서인 코파일럿을 통해 AI 기반 자율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다음 달에 공개적으로 미리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에는 이제 코파일럿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코파일럿 말고 코파일럿을 통해서 AI 기반 자율 에이전트를 직접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온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에이전트가 리드 생성 가속화 및 판매 주문 처리부터 공급망 자동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리드 생성, 그리고 판매 주문, 공급망 자동화, 이 모든 것이요, 어떻게 보면 세일즈포스가 제공하고 있는 인공지능 상품과 굉장히 많이 겹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일즈포스의 CEO가 화가 많이 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세일즈포스 CEO 베니오프가 아래 글을 올린 것은 세일즈포스가 에이전트 포스를 통해 AI 에이전트로의 전환을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한 달 전에 세일즈포스는요, 에이전트 포스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에이전트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AI는 에이전트로 전환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제는 자율 에이전트라는 말을 쓰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이 가속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코파일럿을 에이전트로 리브랜딩한다. 그건 패닉 모드다.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패닉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현실을 직시하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진정한 기업 인텔리전스를 생성할 만한 데이터, 메타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보안 모델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파일럿은 실패작이다. 이렇게까지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오프는요, 코파일럿이 부정확하며 기업 데이터를 유출하고 사용자가 직접 대규모 언어 모델을 만들도록 강요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도구를요,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도입된 종이 클립 어시스턴스인 클리피 2.0랑 비교했다. 완전히 쫄딱 망했던 프로그램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올해 독립적인 에이전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코파일럿을 도입한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최근 발표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요, Fortune 500 기업 중에 60%가 코파일럿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맥켄지라든지 톰슨 로이터 같은 일부 고객이 이미 맞춤형 자율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매출 증대, 비용 절감, 영향력 확대를 달성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세일즈포스 CEO가 얘기하는 거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내용이 굉장히 상충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세일즈포스 CEO는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을 비판하는 X 게시물에서 에이전트 포스, 이거는 세일즈포스가 구축한 AI 모델이죠. 에이전트 포스가 AI의 본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베니오프는 또한 최근 여러 차례 걸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이 실망스럽다. 이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X에 올린 또 다른 게시물에서는요,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고요. 자, 어쨌든 지금 세일즈포스 CEO 말만 들으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은 정말로 실패작 같은데요. 이거는 결국 우리가 어닝 결과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지금 세일즈포스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AI는 실패작인지, 아니면 지금 시장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잘 판매되고 있는지 이번 실적 시즌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의 모멘텀인데요. 현재 모멘텀은 굉장히 좋습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매도를 주장하는 지표는 단 한 가지도 없고요. 9가지는 중립, 17가지는 매수를 주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주가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 삼각 수렴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우리가 봤던 삼각 수렴하고는 모양이 약간 다르죠. 왜냐하면 최고점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요. 최저점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은 긍정적이고요. 하지만 고점이 이렇게 하락하는 것은 부정적이죠. 그 얘기는요, 두 지점이 만나는 곳에서 주가가 올라갈 확률 50%, 그리고 떨어질 확률도 50%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 미래를 쉽게 예측할 수는 없죠. 하지만 여기서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때부터는 그 추세가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동평균선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동평균선은요, 한동안 정배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단기선, 중기선, 장기선, 이 순서가 지켜졌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요, 완전히 혼조세죠. 세 가지의 선이 엉켜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방향성을 정하기 바로 직전이다. 따라서 섣불리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따라서 지금 이동평균선이 보여주는 모습 역시도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주가 차트랑 같은 모습이다. 지금은 50대 50이다. 떨어질지 올라갈지 아직은 알 수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제 방향성이 결정되면 그쪽으로 쭉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후기를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PCH30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고요. 여기 보시면 25살이라고 써주셨는데요. 1억 넘게 모으셨다고 합니다. 저는 25살에 1,000만 원도 없었는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에는 유튜브로만 보다가 보면 볼수록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유튜브 영상으로만 보면서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와서 멤버십은 얼마나 더 많은 정보가 있을까 궁금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너무 잘 설명을 해주시고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시니 더 믿음이 가서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습니다. 덕분에 25살에 1억 넘게 모으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